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경매 물건의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유료로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들이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형태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신청한다는 얘기는 앞서 강의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과연 어디에 경매를 신청할까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즉 경매 목적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만약에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경매가 신청된 경우는 채권자는 다시 관할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채권자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은 대법원의 자료를 보거나 정보지를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유료 사이트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는 빨리 정확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편리하게 검색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유료 사이트가 가장 좋은 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료 사이트에 있는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하실 때는 반드시 대법원의 자료를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로 처음 만나는 것이 보통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만나는 방법이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만나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법원을 방문해서 정보지를 구해서 책자로 된 정보지로 부동산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요즘은 접하는 것이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자, 인터넷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하는 것은 대법원과, 자, 미리 여러 번 보셨겠습니다만 대법원과 일반 사이트가 있죠. 자, 이건 보통 유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이 경매를 실제 주도하는 기관이니까 대법원에서 나오는 이 정보들이 정확합니다. 신속하고. 그러나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매각 물건 명세서도 있지만 등기부라고 보는데, 등기부에 대한 대법원의 기록은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모든 관심을 가지는 물건마다 등기부를 떼보셔야 되는데, 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다 제공하는 것이 일반 사이트죠. 자, 일반 사이트는 대법원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보지도 있습니다만, 정보지는 인쇄 매체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그걸로 끝입니다. 일정 부분의 내용만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정보지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부동산만 이 낙찰을 받겠다면 정보지를 보셔도 되겠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찾는 물건이 있다, 전업으로 경매를 하시겠다 그러면 일반 유료 사이트를 안 보실 수가 없는 상태이죠. 자, 이 좋은 점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그 사건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지만 일반 사이트는 지난 자료도 제공하니까 어떤 부동산이 나왔을 때 그 낙찰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 그 내력을 볼 때 지난 사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료 사이트는 많이 유용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기부를 제공하거나 또는 세대를, 주택 같은 경우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세대 열람을 이런 유료 사이트에서는 미리 조사하여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낙찰 사례를 제공하거나 통계를 제공하는. 자, 자료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습니다만 낙찰 사례도 아주 유용하죠.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낙찰 사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데 과연 이걸 얼마에 낙찰받을 건가? 권리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떤 입찰가로 들어갈 건가? 경쟁자는 과연 얼마에 들어올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는 일반 사이트를 보셔야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쟁자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일반 사이트는 검색하면 검색하는 숫자,
경쟁자가 얼마나 많이 검색했느냐, 또는 주변의 낙찰 사례가 얼마에 낙찰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공하니까 입찰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거 외에도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서를 이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지적도나 그림을 보실 수도 있죠. 자, 토지는 지적도가 중요하죠. 지적도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유용한 거고요. 자, 그 외에도 많습니다. 통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가 요즘 거의 85%에 낙찰된다. 그럼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아파트도 역시 85%에 나는 입찰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 외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 열람한 기록들 있고요. 만약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면 이 유치권에 대한 판단 또는 유치권을 현장 조사한 이런 것들이 각 사이트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다가 배우시다가 어려운 게 있다면 Q&A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업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면 어떤 사이트를 보시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시겠지만 저는 꼭 한 개 이상의 유료 사이트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유료 사이트에 제공되는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될 건가, 그런 것은 제가 실제 사례를 보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실까요? 경기도 여주군의 토지가 경매에 나온 것을 오늘은 이 유료 사이트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고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대지가 경매에 나왔다는 기록이죠.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맨 위에 사건 번호가 나와 있고요. 요 위에다가 메모해 놓은 것은 제가 보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메모를 해 놓는 그런 편리한 팁이 있습니다. 자, 여주법원 관할이고요. 경매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여주법원은 11시에 종료됩니다. 다른 부분보다 좀 빨리 종료되죠. 담당계 연락처가 나와 있고요. 대지가 593평방미터가 경매 대상이다. 그리고 건물은 매각 제외됐다. 자, 이런 기록이 있고요. 토지만 경매 대상이고 집은 경매다. 자,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필지 중에 필지 전부가 경매 대상이 아니고 지분 경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신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종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경매가 시작된 것은 현재의 민사집행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신법이다. 거의 대부분이 신법을 적용하죠. 이제 그런 기록이고요. 기일 입찰, 기간 입찰, 기일 입찰이 있습니다. 기간 입찰은 아직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기일 입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번 유찰되어서 현재 날짜에 최저가가 얼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낙찰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죠. 입찰가의 10%가 아니고 최저가의 10%입니다. 여기서 2,121만 8천 원인데 그 10%면 212만 1,8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그것을 좀 간편하게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해놨는데요. 그 이상의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최저가의 10% 그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을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경매 대상의 이 소유자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고요. 채무자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가 같은 경우가 많지만 다른 경우도 있죠. 그것은 소유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을 썼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건저당을 이전 안 한 그런 경우일 때가 많은데요. 소유자 채무자가 달라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나
그다음 기관, 그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경매를 쭉 진행해온 내력을 기록해 놨습니다. 처음 가격 감정가로 시작해서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20% 저감된 금액을 기록해 놨고요. 최종적으로 2008년 3월 14일 날 2,100만 원일 때 3,865만 원, 6사람이 입찰하여서 낙찰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그 밑에 낙찰된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낙찰 허가된 내용도 기록해 뒀습니다. 자, 그 밑에 사진을 볼까요? 사진은 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사진이나 아니면 이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별도로 찍어서 올린 사진이죠. 자, 물론 당연히 현장을 답사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진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은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필지, 7필지가 모두 경매 대상인데, 자, 그것이 지목상으로는 도로도 있고요. 또 대지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전원주택지 안에 있는 토지가 경매 대상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 토지들의 주변 내용, 그 공법상 제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다, 아니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또 따로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옆에는 감정 가격이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분 경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분에 대한 내역이 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 경매 대상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각 제외. 결국은 경매 대상이 아닌 지상물이 있으니까 낙찰 이후에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또 미리 판단하셔야 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금액을 다 합한 감정가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자, 그 밑에 좀 더 볼까요? 자, 등기부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토지가 두 사람의 소유였었는데, 세 명의 소유였었는데 계속 분할되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분할되어서 그중 한 사람의 지분이 이 경매 대상인 걸로 지금 나와 있죠. 지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간단합니다. 세금 압류가 있고요. 세금 압류가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압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금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법정지상권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해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중간에 또 많은 서류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토지가 경매 대상이니까 당연히 그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부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따로 그 도시계획 확인서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토지의 가치들, 예를 들어서 자연 취락지구라면 대지니까 건물을 짓기가 쉽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를 보시면 토지의 형태 아니면 주변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 필지 중에서 그것이 지분으로 경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도를 아까 그 필지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이 토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아실 수 있겠죠. 밑에 내용도 물론 읽어보면 좋습니다만 전부 법적인 규제, 공법상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인데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자, 그 옆에는 이제 감정평가서가 나와 있고요. 감정평가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점유관계조사는 집행관의 현황조사서를 그대로 옮겨놨죠. 매각물권 명세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대법원의 기록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따로 인수할 내용은 없다는 기록이 나와 있네요. 자, 그 외에 이제 등기부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등기부가 제공되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등기부가 제공되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상 배당표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특히 주택 같은 경우 혹시 인수할 문제가 있느냐, 배당에 대한 계산이 나와 있고 배당 이후에 등기하는 비용도 간략하게 적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무척 편리하실 거로 봅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낙찰 사례나 이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자,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쉽게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볼까요? 좀 전에 토지를 보셨는데 역시 토지입니다. 자, 경매 대상인 토지의 사건 번호,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역시 2008년 3월 달에 경매를 했고 낙찰이 되었네요. 임야입니다. 지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목은 등기부상에 나타난 지목을 그대로 옮긴 거고요. 토지의 면적, 그리고 지분 경매라는 것, 그 지상의 건물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정가와 최저가, 그리고 여기는 보증금이 30%로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한번 포기했다는 거죠.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 포기하고 대금 미납하고 재경매할 때 그 보증금은 30%입니다. 20%인 부분도 있죠. 자, 그 이후에 이것이 쭉 유찰된 다음에 6,899만 원에 낙찰되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매각 허가 결정도 났네요. 자, 밑으로 좀 더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 부동산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야산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지적도가 나옵니다. 도로가 있고요. 하천도 보이고 향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략 보면 이 지도상에 이 부분이 좀 높은 쪽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동향이 아닐까. 만약에 이쪽 토지가 경매 대상이라면 이렇게 서향이 되겠죠. 이 중간에 하천이 지나가니까 하천은 당연히 지대가 낮은 쪽이니까 이 건 같으면 동향으로 경사가 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정국리 산 15번지 임야, 이것이 8분의 1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토지는 이 내용이 무척 중요하죠. 관리지역이냐 아니면 준농림, 농림지역이냐. 여기서처럼 보전산지냐 준보전산지냐. 여긴 준보전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준보전은 토지를 활용하기가 다소 쉬운 쪽이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여러분이 이 물건을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밑에 현황 위치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마을 부근에 있고 도로가 가까이 지나가는데 현재로서 도로가 직접 닿지는 않으니까 맹지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림 상태이다. 임야 상태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종전에 누군가가 낙찰받고 포기한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분인데 지분의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공유이죠.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공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시 등기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토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이용 계획이 매우 중요한데, 자, 여기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관할 관청, 용인시청에 가셔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되겠죠. 그 외에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밑에 이런 기록이 또 나오네요. 분묘가 있다. 자, 지분 경매인데 또 분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이 있으면 분묘를 또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나중에 지분을 분할할 때 분묘 문제가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묘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채무자와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거를 또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게 지분 경매인데 다른 경매 대상이 아닌 지분의 소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청구했다는 기록. 자,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그 자료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만 유료 사이트는 이렇게 한 장에 모든 정보가 적용되니까 여러분이 이 사건을 부동산을 판단하시기가 훨씬 편리하시죠. 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 배당표나 그다음에 입찰가 분석 이런 여러 내용을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례를 또 하나 더 볼까요? 앞에 두 개는 토지를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역시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법원 관할이 나오고 입찰일자가 나옵니다. 아직 낙찰이 되지 않은 사건이네요. 자, 24평형 그리고 면적이 나옵니다. 24평형이랑 일반 요즘은 평형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게 익숙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24평형이냐 33평형이냐 이렇게 말씀드려야 좀 편하겠죠. 건물 면적 전용 면적이 나와 있고요. 자, 물론 당연히 아파트니까 대지권도 포함해서 경매 대상입니다. 감정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1억 2,500.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의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시세는 1억 2,500보다 훨씬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 유찰되어서 8천까지 떨어졌죠. 감정가가 저평가됐는데 최저가가 그러고도 두 번 유찰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보증금이 20%인 것은 좀 전에 보신 그 임야의 수원법원 관할은 대금 미납했을 때 보증금이 30%였는데 여기는 20%입니다. 어정부 법원은 대금 미납했을 경우 보증금을 20%로 합니다. 그건 법원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역시 소유자와 채무자 동일인으로 나타나고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1억 2,500일 때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포기를 했습니다. 자, 포기를 한 것은 뭔가 인수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08년 4월 현재까지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파트니까 이제 주변 상황이 중요하겠죠. 뭐 교통이나 학군,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지도를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이 현장 가지 않고도 전철이나 교통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대략적이나마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향도 중요한데 지금 이게 105동이지 않습니까? 105동인데 자, 보시면 105동이 향이 요거니까요. 향이 서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현장 가지 않으시고도 남향이냐 서향이냐 이런 것도 역시 또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24평형인데 방이 3개라는 기록이 있고요. 화장실이 2개냐 1개냐 이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는 그 단지가 크냐 적으냐도 중요한데 여기 18,000평방미터다. 대규모 단지는 아니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등길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지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지은 지가 이제 10년 됐다. 아니면 뭐 한 2년, 3년 됐다. 새 아파트다. 아니면 20년이 넘어서 재개발, 재건축의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한번 낙찰됐다가 대금 미납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문제는 임차인에게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역시 종전에 배우셨습니다만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이거를 먼저 주택의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2006년 6월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훨씬 이전 2003년 12월에 전입했으니까 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확정을 받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증금 6,500원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종전에 낙찰받았던 사람이 대금 납부를 포기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가격이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임차인이냐. 그래서 이거를 정말 6,500을 내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하시고 6,500을 부담해야 된다면 시세에서 6,500을 뺀 그 금액 이하로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자, 등기부에 대한 기록이 밑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유료 사이트에서 편리한 점은 이 아파트 단지의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현재 관리비가 밀려 있는지 그리고 관리소의 전화번호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관리비는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낙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법원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건데 이것을 내가 얼마에 낙찰받을까를 판단하실 때 이런 사례를 참고로 하시면 입찰 받는 그 금액에 근접해서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 등기부에 소멸이 된다 아니면 소멸되지 않고 인수다 이런 내용이 역시 대법원에는 나오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이런 측면에서 많이 편리합니다. 자, 그 밑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근의 낙찰 사례나 예상 배당표나 과연 이거를 내가 입찰을 들어가면 입찰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건가 여러분들이 참조할 만한 내용들을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이트마다 여러분들이 편리한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입찰하시고 수익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사례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조그만 단지의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 사건 번호가 나오죠. 자, 위에 이게 물건 번호입니다. 여러 건이 경매가 나왔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자, 그 중에 현재 이 13번 여러 개가 계기별로 13개 정도 경매가 나왔는데 그 중에 13번이 낙찰이 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나온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 입찰을 표시하죠. 아까 보셨던 것은 전부 길 입찰이었는데 기간 입찰은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의 주소가 나오고요. 자, 아파트, 전용 면적, 자, 대지권이 미등기다. 현재 미등기 상태인데 포함해서 경매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감정 가격이 나와 있고요. 최저가가 나와 있고, 자, 여기도 보증금이 20%입니다. 누군가가 낙찰받고 포기한 사건입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 동일인이고요. 채권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의 입찰을 하고 2007년 12월 달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었는데 대금을 미납하고 2008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기간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역시 아래쪽에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 아래쪽은 서울역입니다. 보시면 이 아래쪽은 서울역 쪽이고요. 서울역 뒤편 효창운동장이 있는 그 부근의 아파트인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용산에서 가깝고 서울역에서도 가까운 많은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대략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지은지가 오래되지 않은 그러나 나홀로 아파트 이렇게 그림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자료를 보시면 자, 요 위에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럼 물론 이제 조사를 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가격이 좀 더 떨어져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두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그런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보시면 현재까지 몇 사람이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해서 검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경쟁자를 판단하거나 일반적인 관심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위에 또 현재까지 조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건 그 유료 사이트마다 이런 기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걸 또 잘 활용하시면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나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 기록을 보시면 아파트고요. 대지는 미등기나 대지 지분도 표시는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 대지권을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따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이것을 낙찰받고 포기한 내용이나 그 다음에 대지권에 대한 내용, 대지권 미등기나 실제 대지권이 전혀 문제없다라는 내용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 건도 역시 문제는 임차인 현재 점유자에 대한 내용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보증금 1억 5천에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그러니까 말소 기준인 2004년 7월 6일 건저당보다 더 먼저 전입한 외형상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물건 역시 이 현재 점유자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그래서 1억 5천이라는 금액을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좀 더 내용을 보실까요? 자, 등기부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말소 기준 권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인가, 임차인이 자 이런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본인을 만나거나 이웃 주민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런 채권자, 자 이런 건저당 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이런 채권자를 만나면 진정한 임차인의 여부를 또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이런 채권자의 주소가 등기부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이 복잡한 물건을 경매를 입찰을 하신다면 이런 등기부를 잘 활용하시면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밑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 아까 이 물건이 총 13개인가 14개가 입찰 대상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두 유치권에 신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낙찰되고 지금 이것만 하나 다시 재경매를 하고 있는데 이 유치권이 진정한 유치권인가? 이것도 역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진정한 유치권이라면 그 금액이 거의 10억을 넘는 거니까 낙찰자로서는 부족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 유료 사이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유치권이 진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여기 기록. 이 유료 사이트를 제공하는 업체가 따로 조사한 기록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유치권을 판단하는데 나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 못 드린 게 여기 세대 열람입니다. 당연히 주택은 그 세대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만나도 보고 실제 전입되어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유료 사이트에서 직접 세대를 열람하고 그 기록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대부분의 기록 그대로 누군가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료 사이트의 많은 기록들이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확하지만 그 외에 많은 등기부나 임차인에 대한 기록, 낙찰 사례, 아니면 유치권에 대한 조사, 사진, 지적도 이런 많은 그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매로 어떤 부동산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이트를 꼭 보시긴 해야 되지만 전업적으로 여러분들이 경매를 계속 하시겠다 그러면 유료 사이트를 꼭 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경매는 물건 검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많은 분량의 부동산을 모두 검색하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검색을 어떻게 하면 요령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배우신 내용입니다.